안녕하세요. 저는 딸아이 하나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40대 주부입니다. 하나 있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막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인지라 손 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 탓에 아주 바쁘게 살고 있는 서툰 엄마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결혼 전에는 자주 만나던 친구들도 이젠 특별한 행사가 없으면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아요. 결혼해서 아이 키우시는 분들이시라면 아마 다들 공감하시겠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비록 서로 얼굴은 모르더라도 누구보다 내밀한 속 이야기까지 공유할 수 있는 이곳 사연들이 참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저 역시 결혼해서 살면서 겪은 이야기들을 모두 토해내자면 책 한 권으로도 부족함을 느낄 테지만 아무래도 제 속사정이다 보니 털어놓을 곳이 마땅치가 않았어요. 사실 남들 들려주기에 그렇게 유쾌한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여러분들 귀한 사연 많이 내어주셨던 바로 이곳에서 제 이야기를 한번 털어놓아 볼까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식구로 한솥밥 먹고 산 세월이 얼마인데 이렇게 우리 모자에게 야멸차게 굴 수가 있어? 남도 아니고 자식까지 같이 낳아놓고 살아놓고는 너 나중에 시연이 보기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어? 어머니야말로 저를 시연이 엄마로 존중해 주셨다면 어떻게 이런 파렴치한 일을 벌일 수가 있어요? 저를 가족으로 먼저 대우해주지 않으신 건 어머님이 먼저예요. 저도 더 이상 이런 취급 받아가며 어머니 가족으로 살 생각 더는 없으니 죄 지은 만큼 벌 받으세요. 이 짧은 대화만으로 그동안의 제 결혼 생활이 어땠을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결혼 생활 내내 제게 무시로 일관하던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순간만큼은 통쾌한 한 방을 날리고 나왔습니다. 지금껏 누구에게도 속 시원히 얘기해보지 못했던 제 결혼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성격이 꽤나 무던한 편입니다. 웬만한 일로는 화도 잘 내지 않는 편이고 감정의 기복이 그렇게 심한 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남들 눈으로 보기에는 다소 사람이 둔해 보이고 무덤덤해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께서도 예외가 아니시니까요. 우리 혜연이는 내 딸이지만 참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 따로 없어. 예민하면 예민한 대로 살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으니 어떻게 보면 차분한 우리 딸 성격이 복일 수도 있겠다. 그래도 살면서 난 눈치 봐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너무 무덤덤하기만 해서 혹시 여우 같은 인간 만나 괜한 상처받을까 엄마는 늘 걱정이야. 제 성격이 저희 부모님하고는 별로 안 닮았거든요. 오히려 엄마나 아빠나 젊어서부터 장사로 먹고 살아오신 분들이라 그런지 남들 눈치를 기민하게 알아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시선으로 보니 당연히 제가 걱정스러웠을 법도 해요. 하지만 부모님 걱정과 달리 무던한 저는 웬만한 사람 상처받을 일들도 어지간해서는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제 나름대로는 제 성격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남들 눈을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이었지만 그래서인지 좀처럼 남들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뚝심 있게 제 할 일 해나가는 제 성격을 처음에는 참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넌 타고난 성격이 예민해서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말까지 자꾸 신경 쓰게 되는 게 너무 스트레스인데 당신은 사람이 굳건하고 강해서 좋아. 사실 나도 남들 말 신경 쓰고 싶어서 쓰는 건 아니거든. 이래서 성격이 팔자라고들 하나 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예민해서 항상 매사에 불만이 많은 남편이 끊임없이 내뱉는 하소연에도 제가 짜증내지 않고 무덤덤하게 들어줬던 게 좋았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불평불만 많은 사람을 세상 그 누가 반기겠어요. 일부러 의식하고 조심해야 할 사람 앞에서 말을 가리는 게 아니면 툭하면 입에서 미운 소리가 튀어나오곤 했던 남편이니 마음 깊이 교류할 만한 진정한 친구를 갖기 힘든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를 해도 그저 보살처럼 덤덤하게 들어주는 제가 나타난 거죠. 모르긴 몰라도 그 사람 저 처음 만나고 한동안은 실컷 제 얘기 털어놓느라고 적잖이 신이 났을 겁니다. 그런 단점이 있긴 했지만 예민한 사람답게 주위 사람 기분의 흐름을 예민하게 눈치채고 행동하는 센스 있는 점이나 기본적으로 사람 대하는데 싹싹한 모습 등 장점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특히나 저랑은 성격이 거의 정반대에 가까웠기 때문에 남편의 그런 장점들은 제게는 없는 부분이나 마찬가지여서 그런 점들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하는 일이 영업이었어요.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마음 상하는 일도 많고 사건 사고가 많을 만한 일을 하다 보니 저도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겠지 싶었습니다. 가뜩이나 성격도 저리 예민한데 먹고 살자고 성격에 맞지 않는 일임에도 저리 열심히 한다는 것도 그때는 성실함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결혼 정년기이기도 했고 사람이 부족한 부분은 서로 채워가면서 하는 거지 생각하며 그 사람의 청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처음에 제 남편을 퍽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말수가 적고 성격이 좀 무뚝뚝한 편이다 보니까
반대로 첫 만남부터 제 친정 부모님께 싹싹하게 구는 남편이 예뻐 보이셨던 모양입니다. 제 위로 오빠가 한 명 있긴 한데 오빠는 제 성격처럼 이렇게까지 무던한 편은 아니어도 말수가 적고 무뚝뚝하긴 매한가지였거든요. 우리 혜연이가 참 차분하고 진중하고 다른 건 다 좋은데 제 성격이 무딘 편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 감정 헤아리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 그런 부분을 우리 최서방이 잘 감싸 안아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이제야 좀 마음에 안심이 되네. 제가 밖에서 있었던 일로 기분이 예민해지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에도 혜연이가 참 넓은 아량으로 저를 잘 품어주거든요. 저도 이렇게 제 모자란 부분까지 타박하지 않고 잘 감싸 안아주는 혜연이 만난 게 참 제 복인 것 같아요. 저희 서로 부족한 부분 함께 채워주면서 잘 살겠습니다. 제 부모님 앞에서 저를 추켜 세워주면서 기분을 맞춰주는 남편을 보니 저도 마음이 흡족해졌습니다. 저 사람 말 맞다나 참 다른 우리 두 사람이 만났으니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은 다른 한 사람이 채워가며 무던하게 잘 살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댁과의 첫 대면도 그리 나쁘진 않은 편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 저희 시어머니만 빼고 말입니다. 남편은 일남일녀의 장남입니다. 아래로 여동생이 하나 있죠. 처음 시댁으로 찾아간 자리에 시부모님 내외와 시누이까지 다 모여도 단출한 구성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시누이도 미혼이었거든요. 시아버지는 처음 저를 보시면서도 얌전하고 차분해 보이는 제 모습이 제법 마음에 드신 것 같았어요. 우리 우성이가 어릴 적부터 성격이 불같은 부분이 있어서 내가 항상 조심을 시켰어요. 물론 사람이 살면서 화나는 일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어. 그런데 저 녀석은 그게 좀 과한 편이야. 사내면 사내답게 좀 대범하게 넘길 줄도 알아야 하는데 어릴 적부터 성격에 예민한 부분이 있는 그거 하나가 내가 참 걱정스러웠어. 그런데 지금 아가씨를 보니 사람이 참 차분하고 심지가 단단해 보이는 것이 우리 우성이랑 같이 살면 합이 참 잘 맞을 것 같아서 내가 마음이 놓여요. 세월은 공으로 먹는 게 아닌 모양인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부터 제 성격이 아버님 눈에 고스란히 드러난 모양이었습니다. 사실 아버님이 생각하신 제 성격만큼은 그대로 맞아떨어진 게 맞긴 하지만요. 시아버지가 제게 그저 좋은 말만 해주셨다면 옆에 앉아 계시는 시어머니께서는 첫 만남부터 제 아들 깎아내리는 것처럼 느껴지셨는지 기분이 썩 좋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새 사람 불러다 놓고 아들 흉만 보고 계신데 아가씨 보고 우리 애 두고 도망가라고 고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이만하면 우리 아들도 제 앞가림 잘하는 귀한 내 자식인데 뭘 그렇게까지 말하고 그래요. 아가씨, 이 사람이 괜한 노파심에 하는 소리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네, 그럼요. 걱정하셔서 하시는 말씀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아버지께서 남편 성격에서 걱정되는 부분을 언급하면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남편 편을 들어주는 일이 여러 번 반복이 되더라고요. 대충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짐작이 되었습니다. 조금 신경이 쓰였던 것은 제 오빠 편을 들어주는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시누이 표정이 안 좋아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일에 그리 예민한 편이 아닌 제 눈에도 그게 눈에 띌 정도면 그 당시에도 시누이가 굳이 제 어머니에 대한 반감을 숨길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었나 싶어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때 시누이 표정이 왜 그렇게 안 좋았던 건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예민한 성격은 제 어머니를 꼭 빼닮은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냈습니다. 저같이 좀처럼 화내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는 세상에 뭐 그렇게 화날 만한 일이 저리도 많은 건지 좀 신기할 지경이었어요. 지나가다 다른 사람이 무신경하게 툭 치고 지나가도 솔직히 좀 기분은 나쁠 수 있더라도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 한 번 당할 때마다 저기 저 인간이 자기를 무시했다느니 피해가려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었는데 괜히 저가 만만하니까 심심풀이 삼아 툭 치고 지나갔다느니 별일도 아닌 일에 살까지 야무지게 붙여가며 화낼 이유를 찾곤 하셨어요. 가만히 보니 단순히 치고 지나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저의식에 자격지심이 기본 바탕으로 깔려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언니야, 시집와서 저런 꼴을 처음 보니 아직은 그냥 신기한 모양인데 나는 정말 저런 성격 때문에 평생 치를 떨며 살아왔어요. 저런 사람이 집 밖에서 모르는 사람들한테만 저러겠어요? 같이 사는 사람은 정말 죽을 맛이에요. 부모가 됐으면 자식이 뭔가 실수를 하더라도 허물을 감싸 안아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설령 정말로 잘못한 게 있으면 거기에 맞게 훈육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심기 조금 거슬리면 너 엄마 말을 뭘로 아는 거야 부터 시작해서 자기를 무시를 하네. 니까짓 게 뭐 잘난 게 있다고 나를 괄시를 하느냐니 이게 자식한테 할 소리예요? 이성보다 감성이 앞서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단점이죠. 흥분해서 사고방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니 나중에 후회할 만한 말도 그냥 내뱉고 본다는 거죠.
저야 성인이 다 되어 만난 사람이기도 하고 성격도 신우이와는 다르니 저런 사람도 다 있구나 했으나 평생 저런 주 양육자 밑에서 자란 신우이 입장에서는 정말 상처가 될 만도 하다고 생각했어요. 예민한 사람은 자기 인생도 참 피곤하지만 주위 사람들도 참 비위 맞추며 살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결혼하고 나서 한동안 남편이 회사 일로 많이 바빠졌어요. 회사가 사업 규모를 늘리는 모양이었나 본데 그러다 보니 특히 영업 실적 압박이 심해졌던 모양이에요. 가뜩이나 성격이 예민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전에 없이 회사로부터 압박까지 당하다 보니 날카로운 성격이 더더욱 뾰족해졌습니다. 결혼 전에도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날카롭게 나와서 제 앞에서 흠칫하던 걸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말투에 날이 서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싶었어요. 당신 오늘 많이 늦었네? 밖에서 힘들었을 텐데 야식이라도 좀 해줄까?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야식 타령이야. 가뜩이나 가고 싶지도 않은 술자리 불려다니느라 속에서 구멍이 날 것 같은데 이럴 땐 좀 눈치껏 빠릿빠릿하게 굴 수 없어? 제 딴에는 고생하는 사람 챙겨주려고 한 말이었는데 대번에 남편이 버럭하더군요.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으니 말이 곱게 나오지 않나 보다 싶긴 했으나 그렇다고 그게 걱정해주는 사람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제가 성격이 무던하고 상처를 쉽게 받지 않는 편이라고 했지 사람 간의 기본 예의 범절까지 무시당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었으니까요. 당신 말이 좀 과하네? 밖에서 힘들었을 거라는 건 이해하지만 그럴수록 제 사람들에게는 언행을 더 조심해야지. 이번 일은 당신이 나한테 분명히 잘못한 거야. 생각 제대로 돌아오고 나서 제대로 사과해줬으면 좋겠어. 그러고는 남편이 집을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그만 신경을 딱 끊어버렸습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면 제 잘못을 깨닫겠죠. 저야 그동안 제 할 일 하면서 충분히 시간을 주면 될 일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래도 본인이 잘못했다는 건 알았는지 남편이 제 눈치를 어지간히도 보더라고요. 그 기민한 사람한테 처음으로 강하게 제 의사표시를 했는데 신경이 안 쓰이면 그게 더 이상할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러고 나서 제가 뭘 더 한 건 없습니다. 그저 남편을 내버려둔 게 다였어요. 그것만으로도 예민한 사람에게는 대단한 액션을 취한 것 같은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여보, 내가 며칠 전에는 말이 너무 과했지. 회사 일이 고되다는 핑계로 내가 내 감정을 제대로 조절 못한 것 같아. 당신 말대로 밖에서 힘들수록 안에서 내 사람한테는 더 잘해야 하는데 미안해. 화 풀어줄 거지? 그야말로 알아서기는 남편 모습을 보자 대충 이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감이 오더라고요. 무던한 제 성격이 이럴 때 참 좋더군요. 길게 보면 이 싸움의 승자는 항상 제가 될 터였습니다. 남편이 제 눈치를 보는 티가 났던지 시어머니 심기가 매우 불편해졌습니다. 저를 보는 눈이 곱지가 않더라고요. 왜 아니겠어요. 본인은 본인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인 줄 아는데 저 미련 곰생이 같은 마누라 눈치나 보고 앉았으니 그 불같은 성미에 열불이 안 뻗칠 리가 있었겠습니까? 예, 너 남편 그렇게 기죽이는 거 아니다. 밖에서 고생하는 사람 집 안에서만이라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내조를 잘해야지. 너 가만 보면 고민 척하면서 우리 우성이 쥐락펴락하는 게 아주 보통 내기가 아니야. 지금은 그게 네가 이기는 것 같아도 길게 봐서 가정의 평화를 생각하면 그게 현명한 행동이 아니야. 그저 집안 평안하도록 남편 심기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해라. 본인도 그렇게 남편 기살려주는 타입은 아니신 것 같은데 아들 문제에 있어서만은 확실히 객관성을 잃고 계신 것만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내조니 남편 심기니 시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그 어떤 단어도 본인과 어울리는 단어가 없다는 걸 알고는 계시는지 모르겠으나 어차피 집으로 돌아가면 안 들어도 될 이야기이기도 하니 그냥 네 대충 대답하고 넘어갔어요. 자기 성격 같으면 혼자서 쌓아도 10대 뻔은 감정을 쌓을 만한 일인데 정작 당하는 제 반응이 저렇게 심드렁하니 그건 또 그것대로 시어머니 열불을 터지게 만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감정은 시어머니 소관이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매번 저렇게 열내시는 것도 정신 건강에 참 안 좋을 텐데 생각하면서 그 일 역시 무난하게 넘겼어요. 결혼하고 3년 좀 지났을 무렵 저희 부부에게도 귀한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딸아이인 시연이가 태어난 거예요. 집안의 첫 손자이다 보니 모두 기쁜 마음으로 반겨준 아이였습니다. 신생아가 통잠 자기가 쉽지가 않은데 잘 울지도 않고 밥도 씩씩하게 잘 먹는 게 아주 장군감이었습니다. 시댁에서 보기에도 저희 친정에서 보기에도 예민한 남편 쪽보다는 무던한 제 쪽을 많이 닮은 아이였어요. 솔직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남편의 뾰족한 성격의 단점을 그 즈음에는 너무 많이 알고 있기도 했지만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그런 성미 가진 사람들은 무엇보다 자기 스스로가 참 피곤해지더라고요.
제 성격이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이 성격 가지고 평생 살아보니 그러고 사는 저는 크게 상처받을 일도 없고 사는 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아이 입장을 생각해봐도 그 편이 낫지 싶었습니다. 바라 맞이한던 첫 아이를 품에 안았으니 남편이라고 기쁘지 않을 리가 없었죠. 남편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우리 시연이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도 극복이 안 되는 문제도 있더라고요. 여보, 내가 아이 대할 때에는 일관적인 태도로 대해야 한다고 몇 번을 말해. 자기 기분 좋을 때는 세상 둘도 없는 사람처럼 잘해주다가 자기 밖에서 기분 나쁜 일 있거나 조금만 심기 거슬려도 애 앞에서 팩 짜증이나 내고. 그게 아이 정서에 얼마나 안 좋은지 내가 수도 없이 말해줬지 않아? 우리 시연이도 방금까지 웃고 장난치던 아빠가 갑자기 자기 기분 안 좋다고 인상 찌푸리고 말도 함부로 하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 안 그러려고 해도 자기 아빠 앞에서 자꾸 눈치 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 당신 밖에 나가서 눈치 보면서 사는 거 정말 지긋지긋하다며. 그러면서 정작 자기 자식은 집에서 당신 눈치나 보게 만들 거야? 성격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거더라고요. 가만 보면 남편이 제 말을 이해 못하는 눈치는 절대로 아닌데 제 성질머리 이기는 게 그렇게나 힘이 든 모양이었습니다. 남편 혼자만 생각하면 안타까울 일이나 남편의 그런 태도는 정말이지 아이 교육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뭔 모를 때에는 그저 아빠가 좋아서 쫄래쫄래 따라다녔지만 저한테도 눈치라는 게 생긴 이후부터는 슬그머니 아빠를 피하기 시작한 시연이었어요. 알아, 나도 노력하고 있어. 근데 사람 마음이 어디 마음먹은 대로 다 되면 세상에 성인군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나도 오죽하면 이러겠어? 그럴수록 엄마인 당신이 더 노력하면 되잖아. 그러는 게 부부 아니야? 처음 몇 번은 노력하는 신용이라도 해보려던 남편이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자 이제는 적반하장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기야 좋은 말도 3번이면 지겹다는데 듣기 싫은 소리 반복해서 듣는 기분이 좋을 린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부모가 되었으면 할 도리는 해야죠. 다른 건 무던하게 넘겨줄 수 있는 문제라고 해도 아이가 상처받을지도 모르는 일을 그냥 지나가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시연이 마음 다치는 꼴은 절대로 두고 보지 않을 거야. 당신 그렇게 당신 성질 못 이길 것 같으면 그럴 땐 차라리 집에 들어오지 마. 밖에 나가서 풀 거 다 풀고 애한테 아빠로서 제대로 대할 수 있을 때 그때 마음 갈무리하고 집으로 들어와. 나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정말로 이 문제만큼은 손톱만큼도 져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본인 성질머리가 그러면 애 앞에서 더 조심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걸 어떻게 제 자식 앞에서도 그대로 팩 성질 부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부모로서 절대 안 될 말이었죠. 그렇게 쫓겨났다고도 아니라고도 하기 애매한 때에 그 사람이 갈 만한 데가 어디 있겠어요. 결국은 또 제 모친한테 갔겠지요. 성격 똑 닮은 모자이니 서로 제욕하다 보면 시간은 잘 갈 터였습니다. 가뜩이나 본인이 살살 긁어도 넘어올 기미가 없는 저였는데 제 귀한 아들까지 내쳤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또 파르륵거리더군요. 너 이제 하다 내 아들을 집에서 쫓아내기까지 하니? 네가 지금 그 정도로 살 수 있는 게 다 누구 덕분인데? 내 아들이 제 몸 갈아가며 뼈 빠지게 벌어다 먹여서 편하게 살고 있으면 받들어 모셔도 모자랄 판에. 이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해. 애초에 좀 있는 자식 며느리로 들였으면 우리 우성이 이렇게 고생할 일도 없이 팔자 피고 잘 살았을걸. 아이고 내 팔자야. 애초에 있는 집 자식이 어머니 아들 같은 사람 뭘 보고 결혼식이나 했겠어요. 하지만 그 말까지 했다간 괜히 또 긁어부스럼 만들 것 같아 잠자코 있었습니다. 자기는 길길이 날뛰고 있는데 또 저는 평소처럼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자 시어머니 우라통이 터진 모양이었습니다. 예, 너 지금 시어미가 말을 하는데 태도가 그게 뭐야? 너 정말 내가 그렇게 우스워? 내 아들도 쫓아내더니 이젠 시어미 말도 말같이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야 뭐야? 저러다 혈압 터져서 쓰러지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번에도 대꾸 안 했다가는 더 큰 난리를 칠 것 같아 제가 차분히 입을 열었어요. 그렇다고 어머님께 한 소리 들었다고 제가 불손하게 굴면 어머니 심기가 얼마나 상하시겠어요. 시연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한 건 아이 교육을 위해서 꼭 해야 할 말이었어요. 어머니도 시연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한 부분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시죠. 요즘 들어 애 아빠가 애한테 하는 태도가 너무한 부분이 많았어요. 길게 보면 결국은 우리 시연이를 위한 일이니까 어머니께서 아량을 보이셔서 조금 더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말이 설명이지 솔직히 달래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다 맞는 말인데도 또 결국 본인이 진 것처럼 느껴졌는지 다시 소리를 지르려는 시어머니를 시아버지가 막아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말을 하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잡돌이를 하려고 들어?
어른이 되어서 먼저 잘못한 자식을 꾸중하진 못할 망정 그놈도 이제 애 아범까지 된 마당에 무슨 10살 어린애라도 되는 것처럼 싸고들어. 싸고들게. 내가 정말 며느리 보기 민망해서 내가 그놈 그 예민한 성질머리가 언젠간 일을 칠 줄 알았어. 당신도 똑바로 들어. 내 보기엔 당신도 그놈이랑 하는 짓 하나 다를 거 없어. 시아버지 호령에 그제야 시어머니가 깨갱하더라고요. 희한한 게 그래도 시아버지 말씀에는 맥을 못 추는 시어머니였어요. 하기야 그러지라도 않았다면 두 분이 진작 갈라서도 이상할 게 없긴 하죠. 제 딴엔 우리 시언니와 남편 사이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아직 아이가 어릴 때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잡고자 남편에게 쓴소리를 한 거였는데 그게 남편 심기를 거스른 모양이었습니다. 남들 보는 눈 신경 쓰는 남편답게 부인이 집에서 내친 것도 자존심이 상하는데 그걸 들은 자기 모친이 제게 한 소리 하는 것까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간 저이니 그 성질머리에 부하가 치밀어 올랐던 모양입니다. 여보, 내가 당신한테 밖에서 감정 정리하고 들어오라는 건 그렇게 감정을 다스리고 집으로 잘 돌아와서 우리 시연이랑 잘 지내보라는 뜻이었지. 이렇게 당신 멋대로 마음대로 외박하라고 한 소리가 아니야. 이래도 불만이고 저래도 불만이면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거야? 밖에서 힘든 일 있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닌데 나라고 화내고 싶어서네? 이만하면 나도 할 만큼 하고 있는 건데 당신은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아? 비뚤어지려고 작정이라도 한 인간 같았습니다. 이래서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건가 싶었어요. 무엇보다 저로서는 남편의 심리가 당최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자기 성질 다스리기 힘들면 저랑 저희 딸 안 보고 살기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게 남편이 밖으로 나도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마음 들 곳이 없어지니 제가 갈 곳이라고는 결국 친정뿐이더라고요. 차마 친정 부모님 걱정시킬까봐 못하던 이야기를 받아주던 건 하나뿐인 오빠였습니다. 오빠, 내가 나 살기 바쁘다고 친정 문제에 너무 관심이 없었지. 자식이라고 달랑 우리 둘뿐인데 오빠한테 부모님 문제 다 밀어놓기만 하고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너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것도 아닌데 별소리를 다 한다. 제 가정 이러고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나라고 뭐 크게 다를 것 없어. 원래도 오빠나 저나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 살가운 남매 사이는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각자 가정을 이루고 나니 더더욱 둘이서만 얘기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오빠도 저희 친정엄마 통해 대충 제 상황을 듣기야 했겠지만 제게 직접 듣는 저희 시댁 소식은 또 다르게 느껴지는 모양이었어요. 사실 남편이나 시모나 성격이 그 정도일 줄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오빠 얼굴에 어느새 수심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시연이 아빠가 보기보다 성격이 더 예민한 부분이 많은가 보다. 남자가 그러면 부인이 많이 고생스러울 텐데 네가 중간에서 새우등 터지고 있는 건 아니야? 뭐 눈치를 준다고 내가 일일이 신경 쓰는 성격도 아니고 성질 부려봤자 결국은 자기 손해지 뭐. 결혼 전에는 솔직히 이 정도인지 몰랐지만 이제 시연이도 있는 판에 이제 와서 어쩌겠어. 고칠 건 고쳐가며 살아야지 뭐. 제게는 이미 일상이 된 문제라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새로이 듣는 오빠 입장에서는 제 걱정이 많이 된 것 같았어요. 그래도 동북 형제라고 동생이 시집가서 고생할까봐 마음 써주는 오빠를 보니 이제 오빠도 나이를 들었구나 싶었습니다. 그 즈음에는 만날 출근하기 싫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남편이었습니다. 원래도 영업직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만 당장 내일이라도 회사 때려치우고 말겠다는 기세로 진저리를 치는 남편을 보면서 솔직히 좀 걱정스러웠습니다. 정 그 일이 하기 싫으면 다른 제대로 된 일자리라도 미리 구해놓던가 영업한답시고 만든 인맥들이랑 술 마시는 것 말고 딱히 다른 자기 개발을 하고 있지도 않은데 이직이 쉬울 리가 없었으니까요. 요새 같으면 다 때려치우고 장사나 하면서 살면 속이 편하겠어. 나도 이제 슬슬 나이는 먹고 가는데 언제까지 남의 밑에서 싫은 소리 들어가면 쫓아다닐 수도 없고. 장사라고 뭐 쉬워? 먹고 사는 일이야 뭐 하나 쉬운 일이 없다지만 그래도 회사에서 월급 타서 사는 게 제일 낫지. 그나마 지금은 회사라는 울타리라도 있으니까 꼬박꼬박 월급이라도 나오지. 장사는 초기 자본금도 많이 드는 데다 꼭 성공하는 보장도 없고. 나는 뭐 꿈도 못 꿔보냐? 아, 어디 돈 나올 구멍 좀 없나? 없는 놈은 만날 없어서 돈 한 푼에 덜덜 떨면서 살고 내가 자금만 있으면 진짜 못할 일이 없는데 당신 남편이 머리 조아려가며 만나는 사장이란 놈들 알고 보면 별거 없어. 저런 놈들도 사장이랍시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야? 저러다 진짜 헛바람 들까 봐 걱정이었습니다. 남자들 사업병이 그렇게 무섭다는데 사업에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다 경력이며 아는 게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평생 월급쟁이로 영업직 일밖에 해본 게 없는 사람이 요새 들어 왜 저렇게 사업 타령인지 모를 일이었어요.
물론 본인이 백날 떠들어봐야 사업할 돈이라고는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는 집구석이었으니 그저 저렇게 입으로 스트레스나 좀 풀고 제발 회사에서든 우리 시연이한테든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살았으면 싶었죠. 요즘 들어 부쩍 회사 때려치우고 싶다는 얘기나 사업 얘기를 자주 꺼내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오빠가 많이 걱정하더군요. 그게 그냥 말로만 끝나야 할 텐데 사업이라는 게 절대로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닌데. 내 말이 그 말이야. 도대체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저런 헛바람이 든 건지 모르겠어. 그래도 자기가 뭘 할 수 있겠어. 사업이라는 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고 하던데 우리야 그 사람 월급으로 다달이 살기도 빠듯한걸. 저러다 말겠지 뭐. 그 말에 오빠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오빠가 목소리를 낮추더니 제게 얘기하더라고요. 실은 나도 최근에 아버지 일을 정리하는 거 도와드리다가 알게 된 건데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물려주실 게 좀 있으신가 봐. 부모님 아직 정정하시니 조만간 무슨 일이 있지 않겠지. 하지만 네 말대로 지금이야 어디 비빌 데가 없으니 그저 말뿐이라고 해도 생각지도 못한 목돈이 너한테 생겼다는 말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 사람이라는 게 돈 앞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더라. 내가 이런 말 한다고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빠로서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하는 말이니까 조심은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친정 부모님이 두 분 노후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건 알았는데 저희 남매한테까지 유산으로 돌아올 만한 재산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얘기 들어보니 그동안 오빠도 몰랐던 것 같고요.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저희이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법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다 키운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지 않으셨고 그건 저희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몰랐던 소식을 들어서 조금 놀라긴 했으나 오빠 말에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들은 남편과 시어머니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오빠가 저런 결론을 내리는 것도 무리는 않을 테니까요. 거기다 오빠 걱정에 타당한 부분도 있었죠. 제가 부모님께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더라도 가뜩이나 회사 관두고 싶다는 말을 달고 사는데 제 주머니에 돈이라도 들어오면 과연 그 앞에서 남편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지 당장 저조차도 의심스러웠으니까요. 오빠와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실감하지 못했어요. 친정 아버지께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떠나실 줄 알았더라면 아버지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뵈러 갔어야 하는 건데 하나뿐인 딸로서 부족함이 많았던 것 같아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정말이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비극적인 사고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고 소식에 온 친정 식구들이 슬픔에 잠겼으나 그래도 길게 고통받지 않으시고 일찍 편안해지신 거라고 생각하자며 미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애써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당연히 저희 집안의 유일한 사위이니 남편도 상주로서 함께 빈소를 지켰어요. 아버지가 그동안 쌓은 인망이 좋으셔서인지 3일장 내내 조문객이 끊이지 않아 저희 가족은 아버지를 보내드린 슬픔에 온전히 잠겨있을 여유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워낙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니 그분들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다 듣고 있을 새도 없었고요. 아무래도 그때였던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하게 제 부인이 제 장인으로부터 거액의 유산을 물려받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건 말이죠. 아까 장인어른 옛날 동료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장인어른께서 예전에 투자해둔 변두리 건물이 시세가 많이 올랐다고 하시더라고. 당신 왜 그런 얘기 안 했어? 나도 몰랐으니까. 나나 오빠나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그런 거 바란 적 없어. 돈 얘기 중요하다는 거 나도 아는데 우리 아직 상중이야. 나중에 정리를 할 때 하더라도 아버지 가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나 이런 얘기하는 거 불편해. 가뜩이나 장례 내내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해서 신경이 곤두서 있었는데 은근슬쩍 유산 욕심을 보이는 남편이 마뜩치 않아 말이 곱게 나가지 않더라고요. 본인 부모여도 상중에 나한테 저런 소리를 할까 싶어 솔직히 좀 실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받을 유산 며칠 늦게 물어본다고 어디 가는 것도 아닌데 꼭 이런 타이밍에 저렇게 눈치 없이 굴어야 하나 싶었죠. 평소에는 그렇게 남들 눈치를 살피면서 돈 욕심 때문에 그런 생각도 못하는 건지 아니면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하여튼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빠가 전에 걱정하면서 해주던 얘기도 생각나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렇게 장례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유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전에 오빠한테 들었던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일단 그 자리에 남편은 동석하지 않고 친정엄마와 저희 남매 둘이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사고로 보상금이 나온 건 알고 있지? 돈이 아무 죄가 없다지만 솔직히 내가 그 돈 갖고 있고 싶지가 않구나. 나야 지금 사는 이 집도 있고 나 죽을 때까지는 모자라지 않을 만큼 그 사람이 생활비도 남겨줬고
너희한테 따로 얘기는 한 적 없는데 예전에 너희 아빠가 거래하던 사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현금 대신 부동산을 하나 받은 적이 있어. 그게 그 당시에는 워낙 총구석의 낡은 건물이라서 사실 돈 될 만한 건 아니었는데 우연찮게 그 주변에 리조트가 들어서게 되어서 생각지도 못하게 시세가 많이 올랐더라고. 우리가 다른 건 가진 게 없고 줄 거라고는 그거 하나뿐이라 이참에 보상금 나온 거랑 같이 너희들한테 나눠줄까 한다. 남편이 들었다던 얘기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자식들도 모르는 이야기를 어른들끼리는 잘도 아시는구나 싶었습니다. 저희 남매가 그동안 부모님 재산이 관심이 없어도 너무 없기도 했고요. 그렇게 조용히 고개만 주걱거리던 저희 남매는 친정엄마가 말씀하신 유산 규모에 그만 입이 떡 벌어졌어요. 14억이요? 그래, 부동산 처분한 거랑 보상금 합치니 그 정도 되더구나. 상속세며 세금 다 뗀 금액이 그만큼이니까 너희 둘이 각각 7억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복잡한 건 너희 아버지 생전에 함께 처리를 했으니 니들이 달리 신경 쓸 건 없고. 예상보다 금액이 너무 컸습니다. 태어나서 구경도 해본 적 없는 큰 돈이었어요. 저희 부모님한테 그만한 돈이 있다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건 오빠도 마찬가지였어요. 돈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만 아버지가 갑작스레 가시게 되어 받은 돈이라 생각하자 명구스럽기도 했습니다. 친정집을 나서면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오빠가 대뜸 제 어깨를 부여잡았습니다. 혜연아, 오빠가 했던 말 기억하고 있지? 대본에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어요. 오빠의 걱정이 현실이 되었으니 제게 당부의 말을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는 오빠에게 다부지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며칠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남편한테 아버지 유산 얘기를 하지 않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제 눈치만 살피고 있긴 했지만 은근히 유산에 대한 이야기에 이미 관심이 쏠려있던 남편이었어요. 모르면 모를까 자기도 들은 게 있는데 제가 아무 말 않고 있으니 저도 어지간히 속이 탔을 겁니다. 아버지 유산 말인데 우리도 몰랐는데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던 건물을 처분하셨나 봐. 그게 값을 잘 받아서 생각보다 받을 게 많은 것 같고. 얼마나 되는데? 오빠랑 똑같이 나눠서 7억 정도 된대. 7억? 남편 눈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7억이 한두 푼도 아니고 생각지도 못했던 거에게 남편 눈이 번들거리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랑 계속 같이 살지 않을 것 같으면 몰라도 앞으로 쭉 같이 살 거면 말을 하는 게 맞긴 했어요. 제가 반대 입장이라도 남편이 유산에 대한 얘기를 안 하면 괘씸하게 느껴졌을 테니 아버지 유산에 대해 말한 것 자체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유산에 대한 말을 한 지 겨우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어찌나 사이 좋은 모자인지 곳에 그 얘기를 미주알 고주알 다 털어놓은 모양이었습니다. 너 그렇게 큰 돈이 생겼다면서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니? 이게 어디 보통 일이니? 당연히 집안 어르신들한테 말씀을 드려야지. 제 아버지가 저 주신 돈인데 제가 그걸 왜 시모한테 보고해야 합니까? 두 모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도 결코 좋은 방향이 아닐 거라는 것 정도는 그간의 행태로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대뜸 그러더군요. 그게 적은 돈도 아니고 그런 돈은 가만히 놀리는 거 아니다. 내가 그동안은 굴릴 만한 돈이 없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실은 내 지인 통해서 아주 좋은 투자처가 하나 생겼거든. 그게 끼워주기만 하면 수익률은 무조건 보장되어 있는 건데 내가 먹고 죽으려고 해도 거기 넣을 돈이 없어서 잠도 안 왔더랬어. 그런데 이렇게 다시 없을 기회가 오다니 우리가 돈복이 아주 없는 건 아닌가 보다. 저희 아버지 유산인데 왜 우리 돈복이 되는 건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마음에 안 차는 며느리 남처럼 대하시더니 뽑아먹을 게 생기니 제 돈이 당연히 당신 돈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못마땅했죠.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봐서요. 그리고 세상에 무조건적으로 수익률이 보장된 투자처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들 자기 사업에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얘가 뭘 몰라도 이렇게 몰라? 그 돈 그냥 은행에 처박아두면 물가 오르는 만큼 손해인 거야. 그래, 어머니 지인분 나도 아는 분인데 그분이 돈 관련해서는 정말 확실한 분이셔. 절대 당신 원금 손해보는 일 없을 테니까 믿고 맡겨도 돼.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저들 모자를 어찌 믿고 돈을 맡기라는 건지 참 기가 찼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도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었죠. 저한테도 저희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귀한 돈이에요. 당연히 제 의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해주신 말씀은 생각은 해볼게요. 그렇게 두 모자 피말리는 며칠의 시간이 더 지났어요. 그 사이에도 그 둘에게 얼마나 들볶였는지 모릅니다. 이런 천금 같은 기회 날릴 거라며 윽박지르다 거의 애원을 하다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결국 저는 단단히 단서를 달고 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하도 말씀을 하시니 일단 빌려드리긴 하는데 저로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서요. 세금 문제도 있고 이런 일일수록 깔끔해야 하니 공증도 해주셔야 해요. 아시겠어요? 그럼 당연히 해줘야지. 두 모자가 눈이 벌개져서 달려드는 걸 보면서 진심으로 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돈이 자기들 것이 된 것도 아닌데 모자가 신이 나서 시댁으로 쫓아가더군요. 이제는 당연하게 제 마누라와 자식 둔 집이 아니라 시댁에 들락거리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송금을 하고 다음날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약속하신 공증 받으러 왔어요. 서류 준비해 주신다고 하셨죠? 당연한 요구를 하는 저를 보는 시어머니 표정이 가소로웠습니다. 어제까지 제 돈 빌리겠다며 비굴하게 굽신거리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순진한 년, 공증은 무슨, 내 주머니에 들어왔으면 내 돈이지. 다시 생각해도 참 기가 막힌 소리였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저 주신 유산인데 그게 어떻게 어머니 돈이 돼요? 말 같지 않은 소리 말고 하기로 한 공증이나 하세요. 당신 그게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어른 무서운 줄을 모르고? 이놈이야말로 남의 돈 무서운 줄 모르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너 시어머니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내가 너 그렇게 내 아들 가르치려 드는 꼴 그동안 얼마나 보기 싫었는 줄 알아? 이제 너한테는 더 볼 일 없으니까 더는 내 아들 기죽이지 말고 그만 이혼해. 뭐 저딴 인간이 다 있습니까? 바로 전날 저한테서 제 아버지 유산을 몽땅 뜯어놓고는 다음날 이혼 통보를 해요? 저게 사람 새끼입니까? 제 어미 뒤에서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남편놈 머리털을 몽땅 뽑아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 나도 이런 거지 같은 사기꾼 집안 것들이랑 더러워서 못 살겠다. 잘 됐네. 시연이는 우리가 잘 키울 테니 너는 이혼 도장이나 얼른 찍으렴. 시연이를 댁들이 왜 키워? 당신네들은 곧 감옥 갈 텐데. 제가 두 모자를 한 건 약 올리며 내뱉자 둘 표정이 멍청해지더군요. 저는 시어미 면상에 준비해온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시무와 남편놈이 피고로 기재된 사기죄 고소장이었습니다. 내가 이걸 쓰면서도 설마 했는데 설마 니들이 이렇게나 사람 새끼가 아닐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구나. 제가 오빠한테 들은 소리가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저것들한테 돈을 내줬겠어요.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돈 빌려달랄 때부터 공증 약속을 받아내기까지 모든 대화는 이미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저것들이 제 돈을 떼먹으려는 정황은 확실했지만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가 없으면 사기죄 입증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시모 계좌로 돈을 입금한 기록이 있으니 이제 명백하게 사기죄가 성립된 거였죠. 제게 돈 뜯어내겠다고 두 모자가 난리를 치는 며칠간 저도 만반의 준비를 하느라 꽤 바빴거든요. 내가 거지 같은 너희 모자 뭘 믿고 그 거금을 주겠어. 이 쓰레기 같은 것들. 도대체 무식도 정도 것이지. 내가 녹음을 안 했다 치더라도 그 큰 돈이 오간 기록이 있는데 판검사들이 바본 줄 알아? 당연히 나한테 돌려줘야 할 돈이라고 하겠지. 니들 주제에 구경도 못할 큰 돈 있다고 하니까 눈이 횟가닥해서 똥오줌도 못 가린 모양인데 제 자식, 제 손자 키워주는 사람 뒤통수를 쳐도 이따위로 쳐? 그것도 아버지 비명에 가신 지 며칠이나 됐다고.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 새끼야? 내가 이것들 버르장머리를 고치고 말 테니까 감방에서 아주 비참하게 한번 살아봐. 그제야 일이 잘못 돌아가도 단단히 잘못 돌아가는구나 싶었던지 남편놈이 다짜고짜 무릎을 꿇고 제 바지가랑이를 부여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잠깐 돌았나 봐. 나는 엄마가 목돈 벌 기회가 있다고 하길래 우리 시연이랑 당신 생각해서 그런 거였어. 씨알도 안 먹힐 소리에 놈싸대기를 있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우리 아빠 유산 다 빼먹고 이혼하란 네 어미 소리에 팔짱이나 끼고 있던 놈이 어디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이야. 너 같은 사기꾼 새끼랑 절대 우리 시연이 같이 못 끼워. 너 그간 아비노릇 제대로 안 한 거, 밖으로 나돌면서 양육 의무라고는 쥐똥도 이행 안 한 거 다 이혼 사유니까 네 놈이 그리 원하는 대로 유책 배우자라 걸고 소송해 주마. 그거 아니더라도 전과자 사기꾼 아비한테 친권이고 양육권이고 꿈도 못 꾸겠지만 네 놈 면접 교섭권도 다 박탈될 테니 우리 모니 앞에 나타날 생각 마. 여보, 잘못했어, 여보. 감옥이라니. 겨우 하루 통장에 돈 넣어놓은 건데 감옥은 무슨 감옥이야. 난 감옥 못 가. 어디 판사 앞에서도 그렇게 씨부려 보시던가. 더러운 인연 먼저 끊어주겠다니 내 속이 다 시원하다. 말년에 아주 좋은 꼴 보시겠네. 제가 아무리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도 제 친정아버지 목숨까지 포함된 유산까지 가로채서 저를 기만하려던 범죄자까지 용서해줄 수 있는 등신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제 아버지 교통사고 사망금을 눈독 들였던 그 시점에서 남편에 대한 기대치는 모조리 사라졌으니까요. 그런 인간을 아비로 두느니 차라리 아빠 없이 키우는 게 우리 시연이 미래를 생각해도 맞는 일이었어요. 사기 피해 금액이 7억 원이나 되었으니 두 사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사범 형량이 높은 편이 아니라서 초범인 두 사람이 정말로 감옥살이를 하진 않았으나 둘 다 꽤 오랜 시간 구치소에서 고생해야 했어요. 물론 전 시모에게 돈을 송금하자마자 동결 신청을 했기에 7억은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둘이 구치소에서 모진 고초를 겪는 동안 이혼 소송도 전적으로 제게 유리한 방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연히 시연이 친권과 양육권도 제게 돌아왔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전 남편과 전 시모의 면접 교섭권은 박탈되었어요. 뒤늦게 제 부인과 아들 만행을 듣게 된 전 시아버지가 눈물로 제게 읍소했으나 제 마음을 돌릴 순 없었습니다. 그저 가끔 우리 딸 얼굴 보여드리는 게 제가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인정이었어요. 뒤늦게 소식을 전해들은 시누이 또한 경악했으나 그 둘에 대한 동정심은 찾아볼 수 없더군요. 솔직히 놀랍지도 않네요. 언니가 고생 많았어요. 이제 그런 거지 같은 인간들이랑 엮이지 말고 언니도 언니 인생 살아요. 그렇게 오래 구치소 신세를 졌는데 전과가 없다 한들 그 두 사람 남은 인생이 평탄할 리가 없었습니다. 전 남편은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그렇게 다니기 싫다고 연부를 외던 직장인이 뭐 잘된 일이네요. 전 시모야 더했죠. 아줌마들이 얼마나 소문에 민감한데 구치소 신세까지 진 노인네를 저들 사이에 끼워주겠어요. 집 밖에서 얼굴도 들고 다니지 못하니 집구석에 처박혀 폐인처럼 산다는 소식은 전해 들었습니다. 제게 경고를 하면서도 설마 동생이 이렇게 참담한 일까지 겪게 될 줄은 몰랐던지 잘못한 거 하나 없는 저희 친정오빠가 제 얼굴을 못 보더라고요. 오빠 아니면 정말 험한 일을 당할 뻔했다며 그저 고맙다고 서로를 다독여 주었어요. 친정엄마도 괘씸한 전남편 모자의 행태에 분기탱천하셨으나 그런 인간 쓰레기들 딸과 손녀 앞에서 치워버린 것만으로도 잘했다며 제 이혼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전남편과의 인연은 완전히 끝이 났어요. 어떻게 제 자식 키우는 사람을 상대로 철천지 원수에게도 못할 그런 극악무도한 행동을 벌인 건지 지금으로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완전히 남이니 그런 인간을 이해하고 말고도 할 것 없지만요. 아이를 불안하게 만들던 아비가 곁에 없어서인지 시연이도 정서적으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항상 제 엄마를 첫 번째로 생각해주는 사랑스러운 엄마 껌딱지 딸이에요. 그래, 나한테는 우리 시연이만 있으면 된다. 그 마음으로 두 모녀가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저희 두 사람의 소중한 하루하루가 쌓여가고 있어요. 결국 파국으로 끝난 저의 결혼 생활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속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나니 조금 가벼워진 것도 같네요.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루 종일 날씨가 흐릿한 날 경기도 모처에서 제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보고자 컴퓨터 자판을 두드려 봅니다. 겉으론 그저 평범하게 나이 든 아줌마에 지나지 않아 보이는 저에게도 나름의 사연이란 게 있었죠. 어쩌다가 남편하고 인연이다 결혼까지 하게 됐고 저는 당시 20대 중반의 나이에 집안 형편도 어렵고 가방 끈도 짧고 배운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주변에서 온통 적절한 때에 시집 잘 갔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줄로만 생각했고 기쁨 속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성격이 좀 변덕스러워서 맞추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었으나 감내할 만은 했습니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제가 일을 아예 안 다닌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작은 사무실에 출퇴근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집안 살림을 하고 시댁에 들러서 며느리 노릇을 다 하고 그렇게 지냈죠. 고단하긴 해도 모든 게 괜찮았습니다. 계속해서 뱃속에 아이가 안 들어서는 게 문제로 여겨지기 전까지만 그랬어요. 결혼하고 나서 3년이 지날 무렵부터 아이 소식이 아직도 없다는 것을 시댁 측에서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절 향한 멸시, hir난, 구박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저도 답답해서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제발 뱃속에 아이가 찾아왔으면 한다고 매일 밤마다 빌었지만 한 번도 소식이 없었어요. 당시에 제가 느끼기에 남들은 결혼 3년째 아직 아이가 없는 경우는 생겼다가 유산한 경우밖에 없던데 전 그런 것조차 없었으니 이루 말할 수 없이 속상했습니다. 누구보다 당사자인 제가 가장 속상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절 향해 아이도 못 갖는 주제에 끈질기게 며느리 자리만 지키면서 버텨대는 철면피라고 그렇게 부르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여보, 남들은 별로 어렵지 않게 갖는 게 이세 같던데 왜 우리 부부한텐 아직도 소식이 없을까요? 글쎄, 삼신 할망구가 우리 집을 못 찾아오나 보네. 길치가 따로 없어.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초조해하며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는 건 저뿐인 듯 했습니다. 남편은 강 건너 불구경을 하듯 항상 태도를 그렇게 굴었죠. 제가 시댁 식구들에게 구박을 심하게 받는 것도 남편은 알았지만 그건 역시 남일 보듯이 굴었습니다. 그렇게나 부부간에 유대감이 없는 남자였는데 전 그런 것도 당시에 고려하지 못하고 그저 제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선 꼭 붙잡아야 할 유일한 생명줄인 것 마냥 남편을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면서도 정작 따지진 못하고 시댁 식구들 앞에서 할 말 한 번 제대로 해본 적 없고 그런 시간만 보내다가 결혼 5년을 채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하등 쓸모없는 걸 언제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돼? 우리 아들 곁에서 이젠 떨어져라. 어머님, 그 말씀은 이혼을 하라는 건가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그간 제가 얼마나 군소리 한 번 안 하고 어머님 말씀 따르면서 별별 종노릇까지 다 했는데 그걸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이러세요? 종노릇이라니? 너 어디 가서 말 조심해. 누가 보면 내가 며느리 잡아먹는 시어머니인 줄 알겠다. 나같이 인내심 좋고 생각 깊은 사람이 또 어디 있다고. 그런 황당한 오해받는 건 상상만 해도 억울해. 어휴, 넌 그냥 입이나 꼭 다물고 우리 아들하고 이혼해. 나도 귀한 아들한테 이혼 딱지 붙여주기 싫은 엄마인데 네가 애 하나 못 가지는 몸이니 뭘 어쩌겠어. 그간 똥 밟았다 생각하고 이제라도 우리 아들한테 옳은 짝을 붙여다 줘야지. 하여간 넌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지 말고 입 꼭 닫고 이혼만 해주면 돼. 어려운 거 아니잖니? 결혼하고 5년 동안 아이 소식이 없었을 때 시어머니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혼하고 몸만 달랑 나가달란 통보였죠. 남편의 재혼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되니까 이혼하면서 입을 가만히 닥치고 꺼져달란 요구까지 함께였습니다. 그런 걸 요구할 거라면 적어도 대가는 있어야 했던 거 아닐까요? 제가 얼마나 우스운 존재로 비춰졌으면 10원 한 장 내미는 법이 없었을까요? 그간 눈칫밥을 지독하게 먹어오면서 어떻게든 버티고 살려고 했던 저의 부단한 모든 노력들이 사실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었다는 판결문이 내려진 것 같아서 너무 비참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남편도 이미 저와 이혼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하셨어요. 거기까지 듣고 나자 견딜 수가 없어진 전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전 병원에서 눈을 떴고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의사의 말에 귀를 의심했죠. 네? 뭐라고요? 제가 임신을 한 상태라고요? 검사를 해보니까 임신 상태였을 뿐더러 무려 13주나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배가 전혀 안 나와서 제가 눈치를 못 챘던 겁니다. 아이고 참나. 임신 소식을 이렇게 요란하게 알리는 며느리 얘긴 내가 듣도 보도 못했는데 넌 참 유난이다. 시어머니께선 민망함을 털어내시려는 듯 연신 제 옆에서 손 부채질을 하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구석에서 자고 있었어요. 살짝 코까지 골면서 팔자 한번 좋아 보였죠. 다른 환자들과 같이 쓰던 다인용 병실이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이 창피하고 민망하였으나 시어머니께선 기특한 우리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흐뭇해하셨죠. 어머님, 그러면 이제 이혼 얘긴 없어진 건가요? 제가 임신을 했잖아요. 그 그래야지. 너도 참 내가 하도 오래도록 손주 탄생을 기다리다가 목이 빠지게 돼서 섭섭하고 답답한 마음에 한 소리를 한 것 좀 가지고 혼자 진지해져서 왜 그러니? 이혼이란 게 어디 쉬운 일이야? 그냥 한 번 해본 소리나 마찬가지였어. 네? 저는 충격받아서 쓰러지기까지 했는데 자칫 잘못했으면 뱃속의 아이도 잃을 뻔한 복통이었는데 어머님께선 그냥 해본 소리였다고요? 그러길래 누가 그렇게 심이 약하래? 그래가지고선 애 낳기나 하겠어? 뱃속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나 안 태어나나 내가 그것도 가만 두고 봐야겠구나. 그리고 이왕이면 꼭 나한테 손자를 안겨줬으면 한다. 손녀 말고 손자. 알았지? 시어머니께선 짜증을 내시며 나가버리셨죠. 그리고 이튿날 제가 태어날 때까지 와보지 않으셨습니다. 와서 하는 것 없이 자기나 하던 남편은 정작 제가 태어날 때 일이 바쁘다면서 와주질 않았네요.
그래도 저는 뱃속에 아이가 있어서 더 이상 외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생명이 제 안에서 자리를 잡았다는 것 자체로도 놀라운 기적이더라고요. 아직 얼굴을 보지도 못했는데 벌써부터 든든했고 의지가 됐습니다. 이 세상 유일무이한 제 분신이 저의 뱃속에 들어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고 너무 늦게 알아차려서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몇 주 후 검진차 찾아간 병원에선 뱃속 아이의 성별을 넌지시 알려줬습니다. 우회적인 표현이었지만 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죠. "어때? 오늘은 성별 구분이 된다고 하든 다녀온 병원에선 뭐래? 아들이래? 아들이라고 하지?" "아, 그게요. 어머님 병원에서 말하길 리본이 어울릴 것 같다고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뭐라고? 리본? 그렇다면 뭐야? 딸년이란 소리야? 머리에 리본 꽂고 다니는 건 딸년들이나 하는 거잖아. 손자 말고 손녀? 에라이!" "그래도 똑같이 어머님 손주예요. 너무 그렇게 실망하시면 뱃속에서 어머님 손주가 듣고 슬퍼할 거예요." "그런 우라질 같은 소린 때려치우렴. 나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음. 네가 아들을 임신했어야지. 그토록 오래 기다렸다가 아이를 품었으면서 기껏해야 딸년이어서 되겠어? 너도 참 너다." 시어머니 앞에서 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힘주어 닫고 주먹을 꽉 쥔 채로 돌아서야만 했던 게 당시의 제 모습이었죠. 시어머니만 떠올리면 머리가 아프다 못해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가슴은 뻐근하고 쓰라리고 갑갑했지요. 소위 화병이라고 불리는 것이었어요. 저는 화병을 시어머니 때문에 걸렸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화병까지 앓자니 정말 죽은 맛이었는데 남편이란 놈은 일말에 도움도 안 됐어요. 저를 버티게 한 건 단지 부풀어 오르는 배 안에 든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출산하면서도 저는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출혈량이 엄청 났다고 하더라고요. 출산 직후부터 의식이 날아갔다가 꼬박 사흘 만에 눈을 떴습니다. 사람이 죽다 살아났는데도 안 죽을 줄 알았다, 살았음 됐지 정도의 반응이나 보이던 시댁 식구들과 남편, 그 누구도 저를 위해 눈물 한 방울 흘려주지 않았더라고요. 하지만 세상에 태어나서 손가락을 꼬물거리던 귀여운 제 아기를 본 순간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다 날아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딸 수정이는 존재만으로도 절 힘나게 하는 아이였습니다. 아들이 아니면 뭐 어떤가 싶었어요. 저도 어차피 딸로 태어나 살아본 적밖에 없었으니 같은 여자로서 수정이와 잘 통하는 모녀 관계가 될 것 같았습니다. 애지중지 길렀어요. 절 향해 배시시 미소를 짓는 수정이를 보면 세상의 모든 근심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이는 아기 때의 얼굴이 친탁을 한 외모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의심의 여지 없이 당신의 친손녀라고 인정하실 수밖에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얼굴이 시댁 식구들과 완전히 똑같은 계열이었거든요. 그 덕분에 시어머니께선 농담으로라도 수정이가 당신의 친손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제기하지 못하셨습니다. 이래서 시도둑은 못한다는 말이 나왔나 보더라고요. 얼굴은 신기할 정도로 친탁을 했지만 그 외에는 전부 그렇지 않았어요. 수정이는 그 어느 쪽도 닮지 않았고 자기만의 독자적인 성향을 구축해가는 아이였습니다. 수정이가 초등학생 때부터 이미 제가 심적으로 의지를 많이 했으니 얼마나 똑부러지고 영민한 아이였는지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전 시어머니께서 수정이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순간이 두고두고 안 잊혀져요. "예, 수정아. 넌 동생 안 갖고 싶으니? 남동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 할미 생각은 그런데 우리 수정이 남동생 안 갖고 싶을까?" 제 쪽을 힐끗 눈짓하면서 그러셨어요. 제가 둘째를, 그러니까 아들을 못 낳고 있다는 것을 비난하시고 눈치를 주고 싶으셔서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구시는 것이었는데 여느 때처럼 저는 화병으로 타들어가는 속만 붙잡으며 애써 외면을 했건만 수정이는 똘망똘망한 눈빛과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안 가지고 싶어요." 수정이 얘가 왜 이럴까? 넌 그러면 평생 동생이 안 생기고 너 혼자여도 괜찮단 소리야? "네. 동생 없어도 괜찮아요. 할머니는 안 괜찮으신 거예요?" "이 할민 당연히 안 괜찮지. 수정아, 집안에 원래 딸만 있으면 안 되는 법이야. 아들도 있어야지. 너 혼자 이렇게 외동딸로 계속 자라면 우리 집안은 어떡하라고. 우리 집안의 대가 끊길 수도 있어. 되는 남자가 있는 법인데. 그니까 얼른 아들이 생겨야 좋은 거다. 이 할미가 우리 수정이한테 얼마나 남동생을 만들어주고 싶은지 몰라. 네 엄마가 협조를 안 해줘서 그렇지."
할머니, 그러면 할머니가 낳으세요. 우리 엄마한테 남동생 낳으라고 하지 마시고 할머니가 낳으시면 되잖아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그랬는데 원래 필요하다고 직접 말을 한 사람이 행동하고 실천을 해야 맞는 거래요. 그게 바로 솔선수범이라 그랬어요. 저 잘 배워왔죠? 시어머니께선 귀가 터질 듯 붉게 달아오른 채였고 전 놀란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을 놀라게 만든 제 딸 수정이는 정작 태연자약하기만 했죠. 수정이 때문에 저는 놀라는 일의 연속이어서 심장이 남아나질 않았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속이 어느 정도 시원해졌던 게 사실이었어요. 화병으로 뭉친 것들이 때마다 풀리는 감각이었습니다. 수정이가 자랄수록 영특해져서 도저히 당신께서 이겨먹을 수가 없자 시어머니께선 이 점을 몹시 분하게 여기셨어요. 도대체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네가 애한테 나만 보면 비꼬고 놀려 먹으라고 지시를 내린 거 아니야? 애를 다 안다니 그런 식으로 잘못 교육시켜 놓은 거 아니냐고? 어머님, 매번 저한테 애 교육 문제로 이렇게 말씀을 주셔봤자 소용이 없어요. 수정이는 워낙 애가 알아서 잘하기 때문에 제가 건드릴 것도 없고요. 제가 어린 자식한테 뭐 자기 할머니한테 대들라고 가르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 네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매번 애가 저렇게 나만 보면 어떻게든 날 이겨먹고 내 혼을 쏙 빼놓는다는 게 말이나 돼? 애가 타고나길 저런 거라고? 그렇다면 필시 널 닮아서 저런 것이겠구나. 네가 날 원망하니까 애가 그 점을 빼닮은 채로 태어난 게야. 너랑 반박이니까 당연히 네 책임이지. 저는 어머님께 이만하면 순종적인 며느리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아이가 절 닮았다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억측이세요. 애가 널 안 닮았음. 그럼 누굴 닮아서 저러는 건데? 설마 우리 아들? 에이, 그건 아니지. 우리 아들은 말주변이 썩 대단치도 않은데. 팔이 한없이 안으로 굽어도 차마 당신의 아들을 똑똑한 달변가라고 포장하시기엔 무리였나 봐요. 시어머니께선 수정이의 청산 유수가 남편은 닮아서 그런 건 절대 아닌 것 같다고 당정 지으셨습니다. 그리곤 끝내 애가 돌연변이 같다고 하셨죠. 시어머니 입장에선 갈수록 통제가 어려워지는 말썽쟁이 돌연변이 수정이가 저에겐 기쁨과 웃음만 안겨주는 존재였어요. 수정아, 자꾸 할머니 곤란하게 만들면 안 돼. 알았지? 왜? 할머니는 엄마를 항상 곤란하게 만들잖아. 그래서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면 엄마가 곤란한 표정을 짓잖아. 근데 나는 왜 할머니 곤란하게 만들면 안 돼? 그 그건 암튼 안 돼. 할머니는 집안의 최고 어른이시잖아. 최고 어른이면 모범을 보여야 하는 거 아니야? 책에서 봤는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거래? 저는 어렸을 적에 농담으로라도 똑똑하단 소리를 못 들어본 아이였거든요. 아둔했죠. 착하단 소리는 많이 들어봤지만요. 세미도 약했고 집안 형편 때문에 학교도 대충 다녔다 보니까 글자도 늦게 익혔습니다. 그랬던 저였기에 제가 낳은 딸이지만 너무나도 신기했어요. 이런 영특하다 못해 발칙하게 느껴지는 생명체를 제가 낳았다는 게 믿어지질 않았답니다. 그런 생각으로 멍해진 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수정이가 쐐기를 박았었죠. 아무래도 할머니는 맑은 물이 아니고 썩은 물인 것 같아. 그 소리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막 나왔습니다. 소리를 내서 크게 웃어버렸어요. 일방적으로 시달리며 분명한 가불관계 속에 을로지내며 그렇게 보내온 지난 시간들을 제 딸 수정이가 후련하게 보상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답답한 자기 엄마를 대신해서 수정이는 언제든 앞으로 나서는 아이였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절 위에 내려준 천군 만마 같았지요. 멋대가리, 인정머리 하나 없을지라도 남편이랍시고 옆에 착실히 끼고 살았건만 그런 저의 헌신에게 배신을 선사하고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적에도 수정이는 철저히 제 편이었습니다. 수정이가 아니었다면 전 억울해서 화병이 폭발하고 말았을 거예요. 남편이 바람을 부인하면서 되려 저를 몰아갔었거든요. 립스틱 자국에 이어서 여자 향수 냄새를 묻혀오더니 이번엔 와이셔츠 안에 웬 여자 머리카락이에요? 여보, 바람 아니라면서요. 아무리 정신을 빼고 살아도 다른 여자랑 붙어먹을 만큼 막장은 아니라면서요. 스스로 그랬잖아요. 처자식 두고 바람을 피울 정도로 최악의 인간은 아니라고. 직접 그런 소리 해놓고서 어떻게 이런 추잡한 증거를 떡하니 묻혀와요? 내가 그렇게 우스운 바보 천치로 보여요? 당신
요즘 갱년기인지 뭐 그런 거야? 나이가 들수록 왜 이렇게 사람이 예민해지고 포악해지고 눈에 뵈는 게 없는 것처럼 굴어? 난 대체 왜 셔츠 안에 그런 긴 머리카락이 들어갔는지 모르겠고 난 결백하니까 그렇게나 혼자서 날 바람 피운 놈으로 몰아가고 싶어서 망상하고 싶다면 어디 마음껏 해봐. 그런다고 해서 내 결백함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당신은 혼자 망상 실컷 하면 돼. 그런 거 참다가 정신병원 가는 것보단 낫지. 안 그래? 정신병원? 여보, 어떻게 바람을 피운 사람의 입에서 망상이란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나한테 조금도 미안하지도 않나 봐. 당신이 그러고도 자식을 둔 애아빠라고 할 수 있어? 의부증 환자가 따로 없네. 제발 정신 좀 차려. 슬슬 당신의 이런 의심 지겹다 못해서 짜증이 나려는 참이니까 홧김에 정신병원에 넣어버리는 수가 있어. 저는 남편이 그렇게 나오니까 덜컥 겁이 나서 무서워졌어요. 꼼짝을 못했죠. 제 친정은 힘이 없었고 전 항상 덜 아픈 손가락 취급받는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원조나 비호도 받아본 일이 없었습니다. 궁지에 몰리는 이런 순간에 도움이나 조언을 청할 곳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 나서준 것이 바로 제 딸 수정이었습니다. 아빠, 그렇게 발뺌하셔도 소용없어요. 사실 엄마하고 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아빠가 상습적으로 바람 피우신 거. 왜냐면 엄마가 심부름센터에 일을 맡겨서 아빠 뒷조사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진작에 다 알고 있었어요. 증거도 더 가지고 있었고요. 뭐라고? 심부름센터? 내 뒷조사? 네 엄마처럼 간이 콩알 만한 여자가 설마니 진짜로? 수정이의 거짓말에 제가 깜짝 놀라고 있는데 남편은 더 놀라서 뒤집어지려고 하더군요. 그때 눈이 마주친 수정이가 저한테 얼른 윙크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전 그런 게 아니라는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다 이실직고를 한 겁니다. 오호라, 그래. 진작 알고 있었단 거지? 그래 놓고서 일부러 날 가만히 지켜본 거야? 내 입으로 실토하길 기다리면서? 맞아. 당신이 아는 그대로야. 그 여자들하고 내가 돌아가면서 3년 넘게 바람 피웠어. 근데 진지한 감정인 것도 아니었지만 당신은 이런 것 하나도 이해를 못 해줘? 어디서 여자가 건방지게 심부름센터 같은 걸 이용할 생각을 해? 3년 넘게 바람을? 한 명도 아니고 여럿하고? 예상은 했지만 훨씬 더 추잡한 사람이었구나. 나 이제 어떻게 당신 얼굴 보면서 한 집에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진작에 다 알고 있었단 거 아니었어? 왜 지금 한 것처럼 충격을 받아? 서, 설마 수정이 네가 말을 지어낸 거였어? 이런 괘씸한 것? 실토를 한 남편은 그제서야 함정에 빠졌던 걸 눈치챘지만 수정인 꼼꼼하게 녹음까지 해낸 뒤였죠. 걸핏하면 남편에게 성격이 이상하다느니 의부증 환자 같다느니 이런 소리를 들어온 제 속이 다 후련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왜 여태까지 이런 기발한 방법 하나를 떠올리지 못하고 대처도 못했을까 싶어 솔직히 말하자면 제 딸 수정이 앞에서 민망하고 면목이 없기도 했습니다. 우리 수정이 덕분에 속 시원하게 진상을 알게 됐네. 고마워. 우리 딸이 아니었으면 엄마는 또 억울했을 거야. 엄마, 이번엔 이혼할 거지? 뭐? 이혼? 글쎄, 우리 수정이 아직 대학도 안 갔는데 어떻게 엄마가 이혼 생각을 할 수 있겠어. 그건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볼게. 나중에? 언제? 엄마 다 늙고 나서? 그럼 무슨 소용인데? 엄마, 자식 위해서 참고 사는 거, 그거 자식 위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안 행복한데 그 모습 보면서 자식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 맨날 할머니는 엄마 욕하고 깔보고, 아빠는 엄마 무시하고. 이게 정상이야? 그런데도 엄만 속 시원히 대꾸 한마디 못하고 꾹 참으면서 사는 거, 그렇게 사는 거 맞는 거냐고. 난 싫어. 엄마가 하루라도 빨리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도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면 되니까 나 키운다고 돈 들어갈 걱정 너무 하지 말고 그냥 엄마 편한 대로 하면 안 돼? 수정이가 작정하고 제 앞에서 이혼 얘기를 꺼냈을 때 전 주책스럽게도 눈물이 흘렸습니다. 전 그토록 나약한 엄마였어요. 딸이 꺼낸 이혼 이야기 앞에서 울기나 하다니. 이렇듯 엄마 자격이 없는 제가 수정이처럼 영민한 아이의 엄마여도 되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정이가 절 위한 천군만마란 생각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전 솔직하게 마음이 이끄는 대로 말을 꺼냈죠. 수정아,
엄마가 사실은 어떻게 해야 좋은 길인지 모르겠어. 나 자신을 위한 결정을 해본 적이 없었고, 상황이 닥치는 대로 늘 그렇게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주체적으로 어떤 큰 결정을 내린다는 게 너무 낯설고 또 겁이 나기도 해. 이혼 때문에 네 할머니랑 갈등을 빚을 생각만 해도 심장이 막 떨려서 무섭고 그래. 엄마 참 못났지. 아니야, 엄마.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내 눈엔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위대한 사람이 바로 엄마야. 내가 옆에서 꼭 붙어서 우리 엄마 지켜줄 테니까 엄만 걱정하지 마셔. 알겠지? 눈물로 고개를 끄덕인 저는 이튿날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사실 그 직전까지만 해도 정말 이혼까지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형식적인 부부고 전 남편이 단지 제 남편이고 제 아이의 아빠라서 이 가정에 매달려 살아왔을 뿐이지 제 가슴이 남편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걸 깨닫자 더 망설이긴 싫더라고요. 남편은 제 예상을 뒤엎고 흔쾌히 이혼에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황당하긴 했죠. 어디 나 없이도 잘 사는지 두고 보자. 분명 후회하겠지. 그런 소리를 자신 있게 뱉더군요. 덕분에 이혼할 수 있었네요. 불과 며칠도 안 지나서 후회로 몸부림친 건 제가 아니라 그쪽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먼저 이혼하자고 한 게 괘씸해서 홧김에 응했는데 내 본심은 그게 아니었어. 이혼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우리 다시 합치자. 나 이제 바람도 안 필게. 집안일도 도울게. 수정이한테도 신경 좀 쓰고 그럴게. 어? 이미 떠나간 버스에다가 손을 그렇게 흔들어봤자 뭘 하겠나요. 버스는 이미 다른 정류장으로 갔어요. 저를 찾아와서 용서를 비는 전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승리감을 맛봤죠. 수정이가 아니었다면 평생 못 느껴봤을 기분이었습니다. 저란 여자가 설마 전 남편 앞에서 말을 그렇게 초연하게 뱉으며 거절을 할 수 있을 거라곤 그 이전엔 상상도 못 해본 바였어요. 심장이 막 떨렸으나 기분만은 상쾌했네요.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던 전 남편은 그렇게 떨쳐냈는데 관건은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건방지게 우리 아들한테 먼저 이혼장을 날렸길래 객기를 부리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진짜로 진심이었어? 수정이하고 둘이 살겠다고 얻은 이 원룸 꼬라지를 보니까 너무 가짜나서 말문이 막힐 지경이구나. 저희 둘이 짧게 살기엔 더없이 괜찮은 곳이에요. 그건 네 생각이지. 수정이가 이제 내일 모레면 성인인데 이딴 코딱지만한 데서 사는 게 말이나 되니? 구질구질한 네 수준에 맞춰 네가 자식도 끌어내리는구나. 처음부터 너는 수준이 영 아니었지. 그래도 순박하게 생겨먹어서 말은 잘 듣고 애는 잘 낳게다 싶었는데 못 하나 들어맞지를 않았으니 너만 아니었음 우리 아들은 괜찮은 여자와 결혼해서 나한테 손자도 둘 셋쯤 안겨줬을 텐데 너 때문에 모든 게 틀어졌어. 애초에 네가 화근이었어. 말씀을 이어갈수록 분에 차셨던 건지 시어머니께선 화가 나서 몸을 떠시더니 제 뺨을 때리셨어요. 몸에 새겨진 시어머니에 대한 공포로 전 굳어버렸고 한 번 더 제 뺨을 때리시는데도 방어하지 못했죠. 두 번째로 맞은 제가 방바닥에 주저앉자 시어머니께선 그대로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드시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전 무서워서 몸을 떨며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수정이가 집으로 왔던 거예요. 시어머니께선 깜짝 놀라서 멈추셨고 제가 슬쩍 뜬 눈으로 본 광경은 수정이가 거침없이 다가와서 시어머니의 뺨을 후려치는 것이었습니다. 수정아, 네가 어떻게 이 할미의 뺨을... 내가 분명히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우리 엄마 때리면 내가 진짜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그리고 나 당신 손녀 아니야. 난 그냥 우리 엄마 딸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충격에 빠진 시어머니께서 힘없이 돌아가던 그 뒷모습은 평생 잊혀지지 않을 장면이었습니다. 전 수정이를 끌어안고 고맙고 미안하고 속상해서 그날 펑펑 울었죠. 제가 아무래도 제 인생의 구원자를 직접 낳은 것 같다는 생각밖엔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공부도 잘했던 제 딸 수정이는 대학도 혼자서 갔습니다. 제가 돈을 대주지 않았는데도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했어요. 그 정도로 대견하고 대단했어요. 저도 엄마로서 딸에게 도움을 받기만 할 게 아니라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수정이가 도무지 그럴 기회를 안 내어주더라고요. 이혼하고 7년 만에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상대가 생겼을 때도 수정이가 적극적으로 밀어줘서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재혼 목적도 아니고 그냥 서로 의지할 친구가 생긴 좋은 거잖아. 엄마, 난 굳이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봐. 수정이가 그렇듯 편하게 말을 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좋은 상대를 놓쳤을 거예요. 저희 모녀를 아는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말했습니다. 딸이 최고라고, 딸을 정말 잘 키웠다고요. 그만큼 나무랄 데 하나 없는 제 딸 수정이는 근무처가 이동돼서 다른 지역에서 지내며 일을 하게 됐어요. 매일 밤마다 저에게 잘 자라는 인사를 남기던 수정이었기에 늘 이어진 기분으로 쓸쓸하지 않게 지냈습니다. 얼른 이쪽으로 돌아오라는 말이나 제가 그쪽으로 가겠다는 말을 설득 할 순 없었어요. 수정이에게 결혼을 생각하는 남자친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잠깐 알던 사이였는데 당시엔 흐지부지 됐다가 이번에 정식으로 만나게 된 거라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랬습니다. 수정이가 일하던 그 지역은 남자친구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예비 시댁이 그쪽에 있으니까 수정이는 그곳에 의지를 많이 하면서 지내게 됐어요. 이미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오간 지 오래였고요. 보통 똑부러지는 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 수정이가 마음먹은 결혼이라면 무조건 찬성이었습니다. 제가 못난 엄마라서 수정이에게 외가 친척이란 인맥을 만들어주지 못했고 친가는 애초에 글러먹은 곳이었으니 이제 자기 예비 시댁이 생겨 무척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가족이란 울타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로 중요하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정이에게도 그런 것이 튼튼하게 생겼다는 것이 반가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믿었죠. 튼튼한 울타리라고요. 제가 수정이 책임지고 평생 행복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제 앞에서 그렇게 외치던 예비 사위의 모습도 든든해 보였습니다. 아주 듬직한 사내였어요. 20대 중반까지 운동선수였다가 부상을 당해서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체격이 무척 좋았고 얼굴을 웃는 인상이었습니다. 결혼에 대해 이런저런 대화를 자주 나눈다고 하는 두 사람, 그리고 자기 예비 시댁과 이미 좋은 사이로 잘 지내고 있는 수정이의 모습, 이런 것들이 저를 딱히 걱정할 것 없이 마음을 놓게 만들었습니다. 워낙 알아서 잘하는 제 딸 수정이가 어련히 알아서 잘 진행할까 싶었네요. 전 그저 수정이가 하자는 대로만 따르면 될 거라고 생각하며 지냈어요. 그러다 슬슬 상견례 날짜부터 일단 잡자는 얘기가 들려왔고요. 그때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수정아, 이번 주말에 올라와. 엄마가 장조림 해줄게. 웬 장조림? 엄마, 나 그거 싫어. 예전에 할머니가 장조림 국물 팍팍 졸이라고 하면서 엄마 등짝 때렸던 거 생각난단 말이야. 어머, 그랬어? 우리 딸은 기억력도 좋아. 그리고 그런 걸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 엄만 진작에 다 털어버렸는데. 난 우리 엄마 괴롭게 한 것들은 하나도 안 빼먹고 다 기억해. 내가 두고두고 이를 갈며 살 테니까 우리 엄마 편하게 다 털어버려도 괜찮아. 아, 엄마, 나 이제 전화 끊어야겠다. 왜? 우리 딸이 벌써 잠들 시간은 아닌데 이제 씻으러 들어가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대석이 오빠가 간만에 운동하던 얘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한다 그랬거든? 근데 내가 너무 보고 싶어졌나 봐. 집으로 들어가기 아쉽다고 나 보러 온다 그러더니 지금쯤 거의 도착했을 것 같아. 앞에 내려가 보려고. 난 대석이 오빠랑 시간 보내다가 잘 테니까 엄마도 좋은 꿈 꾸셔. 이번 주말에 올라갈게. 수정이가 예비 사위와 알콩달콩 잘 지내는 모습에 저절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었을 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통화가 끝나고 불과 몇 분 후 참담한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면 전 수정이에게 절대 집 앞에 나가보지 말라 그랬을 겁니다. 전화를 끊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제 딸 수정이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차에 치였습니다. 억울하고 허무하고 기가 막히고 정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를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예비 사위가 수정이가 사는 건물 앞에 쌓여 있던 구조물을 들이박았고 그 구조물이 하필이면 수정이 쪽으로 무너졌습니다. 불쌍한 제 딸 수정이는 양다리가 구조물에 깔려 크게 다쳤어요. 주말에 수정이가 올라올 줄 알았는데 설마 제가 내려가서 병원의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수정이를 볼 줄은 몰랐습니다. 수정아, 아, 안 돼. 우리 딸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신발을 몇 켤레씩 사서 모으던 너였는데 네가 절망에 빠져서 못 일어날까 봐 난 그게 무섭다. 수정아, 불쌍한 우리 딸 어떡하면 좋아?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필요한 조치는 앞으로도 수정이의 컨디션에 따라 다 할 거라고 강조를 했으나 그러면서도 양쪽 다리가 예전처럼 동시에 걷고 뛰는 일은 앞으로 영영 없을 거라고 그것만은 힘들 거라고 그렇게 덧붙여서 결국 저를 신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정이는 성격만큼이나 움직이는 것도 활동적인 아이였어요. 소심한 자기 엄마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서 테니스도 잘 치고 등산도 곧잘 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아이를 가지기 전에 마라톤에도 정식으로 도전해 볼 거란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 수정이의 제잘거림을 전 다 기억하고 있는데 제 딸의 두 다리가 이제 영원히 동시에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됐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끔찍해도 너무 끔찍했어요. 수정이가 눈을 뜨는 순간이 오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단 말씀밖엔 드릴 게 없어서 미치겠습니다. 제가 당연히 끝까지 수정이 책임지고 가겠습니다. 제가 평생 옆에 끼고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음주운전으로 그런 사고를 벌인 예비사위는 얼굴이 완전히 상해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연히 예비사위의 꼴도 보기 싫었어요. 멱살을 잡아 흔들고 수정이의 다리를 돌려놓으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정이에게 선택을 맡겨야 할 것 같아 꾹 참았습니다. 다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했고요. 간신히 눈을 뜬 수정이는 자기 다리 상태부터 면밀히 파악에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두 번 다신 이전처럼 지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허망한 눈빛으로 우는 수정이의 모습을 본 일이 없었습니다. 수정이는 병실의 천장만 바라보며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런 수정이의 옆에서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비 사위가 수정이를 평생 책임지고 안고 가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것도 상세히 알려줬죠. 예비 사위는 죄책감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마 병원에 발도 못 들이겠다고 하면서 수정이를 보러 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수정이가 의식을 되찾았고 컨디션도 올라오고 있으니 예비사위가 이제 방문을 할 때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던 참이었어요. 수정이의 예비 시댁, 그러니까 저에겐 예비 사돈댁 사람들이 오더니 미친 소리를 늘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이 너무나도 영특하고 좋은 아이예요. 저희도 잘 알아요. 하지만 자식 새끼가 우선입니다. 이런 결혼으로 우리 아들 발목을 잡게 할 순 없어요. 결혼은 없던 일로 했음 합니다. 저기, 이보세요. 제 딸은 한쪽 발목이 으스러졌는데 발목을 잡지 말란 소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제가 옳게 들은 건지 헷갈릴 지경이네요. 설마 이렇게나 양심 없는 집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가족을 욕하고 손가락질 하셔도 할 말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아들 앞길 위해서라면 그 어떤 욕을 먹더라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수정이가 너무 안 됐고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아들보다 우선일 순 없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이 멀쩡한 사람과 새로 인연 맺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저는 예비 사돈댁 입에서 나온 우리 아들이란 말을 듣자마자 절 피마르게 만들었던 전 시어머니 그분이 떠올라서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역겨운 기분이 들어서 당장이라도 헛구역질을 하고 싶은 걸 꾹 참고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우리 불쌍한 수정이, 제 딸, 그쪽 잘난 아들께서 술 처먹고 운전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억울한 사고로 한쪽 다리는 완전히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된 지 이제 2주일도 채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와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세요? 사람이라면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럴 순 없는 거죠. 지금도 제 딸은 결혼을 약속한 자기 약혼자만 기다리면서 다리 통증 참아가며 병실에 누워 있는데 그렇게 착한 아이한테 자기 다리 그렇게 만들었어도 결혼할 상대라며 품에 안고 가려는 아이한테 어쩜 그리 잔인하게 구십니까? 우리 아들도 충격이 커서 지금 일상생활이 힘들 지경이에요. 우리 아들도 따지고 보면 피해자라고요. 암튼 뜻은 전달했으니 알아들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보세요. 이렇게 가시면 어떡하나요? 제 딸은 보고 가셔야죠. 왜? 직접 얼굴을 보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사과도 하지 않는 거야. 이 양심 없는 사람들아. 황급히 사라져간 예비 사돈댁의 뒷모습을 보며 제가 절망감에 울었습니다. 설마 예비 사위가 수정이가 깨어난 이후로 한 번도 병문안을 안 왔을 때부터 불안하긴 했으나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그 가족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파혼을 원하고 수정이를 무참하게 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수정이에게 무슨 말을 전해야 할지 난감했어요. 근데 병실에 들어가서 마주한 수정이의 얼굴을 보고 이미 상황 파악을 다 마쳤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수정이는 이미 다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대석이 오빤 안 오지? 그쪽 식구들도 아무도 안 오는 거 맞지? 조용히 묻는 수정이의 목소리 앞에서 전 벼락이라도 맞은 것 마냥 몸을 떨며 아무 대답도 참아 못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답이 됐는지 수정이는 공허하게 눈물을 흘릴 뿐이었어요. 충격을 받은 모습에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자기 예비 시댁이라 생각해서 수정이가 그 집에 자주 연락을 하고 과일도 사가고 빵도 사가고 이런저런 얘기를 다 나누고 재산 얘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이미 며느리라 다름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잔인한 배신을 당한단 말입니까? 사고의 원흉이 그쪽에 있음에도 다리가 불편한 며느리는 맞기 싫다는 그 집안 사람들의 이기심이 한없이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치사하고 비겁한 예비 사위는 얼굴도 비추지 않았어요. 바로 그 점이 늘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던 수정이의 고개를 떨구도록 만든 것 같았습니다. 결혼을 바라보던 남자에게서 설마 그렇게까지 외면을 받을 줄은 몰랐던 거예요. 아픈 다리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는 수정이의 모습을 보며 전 결심했습니다. 엄마가 되어가지고서 늘 딸에게 받기만 해왔는데 이제야 제가 진정으로 나설 때인 듯 싶었어요. 제가 나서서 제 딸 수정이를 위해 행동할 때였습니다. 수정아, 이제 그만 울자. 네 눈물이 아까워, 어? 나도 울기 싫어. 근데 눈물이 나오는 걸 어떡해. 내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아. 평생 나만 위할 것처럼 떠들었던 그놈의 가식적인 주둥이를 확 찢어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럴 힘이 없잖아. 이대로 당하고 버려져야 한다는 게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나와. 내가 멍청해서 잘못된 사랑을 했나 봐. 엄마한테도 너무 미안해. 너는 잘못 없어. 잘못은 그쪽에서 한 거야. 수정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반드시 복수해 줄게. 제품에 안겨 엉엉 웃는 동안 수정이는 제 말이 진담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전 이튿날 곧장 실행에 들어갔어요. 예전에 수정이가 제 전남편을 향해서 심부름 센터란 걸 운운했던 때가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고용하기로 했어요. 바람잡이 역할 해줄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도 해줄 수 있나요? 술자리를 좋아하는 어떤 남자 곁에 가서 부추기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보수는 원하시는 만큼 맞춰드리겠습니다. 제 하나뿐인 딸의 복수예요. 꼭 성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움직일 때는 아무 망설임도 뒤따르지 않는다는 걸 전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상황을 유도하고 만들어줄 인력들을 구하는 동안 전 복수심에 불타올랐을 뿐 조금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예비 사위는 수정이에게 너무 미안해서 병문안도 못 오겠고 얼굴도 못 붙이겠다고 하더니 자기 가족들 뒤로 숨어서 파혼을 통보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멀쩡히 일도 다니고 심지어 술자리도 가지면서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근황에 헛웃음부터 났죠. 수정이는 다리 통증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는데 그리고 그보다 더한 마음의 통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가해자만 행복한 세상이 참으로 부조리하다 느꼈습니다. 직접 나서지 않으면 처단이 안 되겠더군요. 술자리를 워낙 좋아하는 예비사위의 성격을 이용해 바람잡이들을 고용했어요. 일부러 예비사위에게 비싼 술을 한턱 쏘는 것처럼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예비사위는 난데없이 옆 테이블 사람들이 자기한테 비싼 양주를 쏘니까 이게 웬 떡이고 행운이냐 싶어서 앞뒤 가리지 않고 신나게 마셔댔고요. 비싼 양주는 도수도 높았습니다. 술에 기분 좋게 취한 예비사위는 술자리에서 이런 소리도 떠들었다고 해요. 나 때문에 창창한 앞길 박살이 난 어느 불쌍한 여자 위에 건배. 내가 한 여자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진짜 상남자 중에 상남자라 이겁니다. 진짜 백이 남자라면 여자 인생 망쳐놓은 걸 훈장으로 생각하고 어깨에 힘 주면서 살아야죠. 전달받은 녹음본으로 그 소리도 들었는데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그래서 더욱 후회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고용한 바람잡이들이 예비사위에게 새벽에 아무도 안 다녀서 레이스 애호가들이 종종 모여서 단거리 운전 시합을 하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자고 말을 해댔어요. 강심장을 가진 부잣집 남자들만 가지고 있는 취미란 얘기를 듣자마자 예비사위가 홀린 듯 따라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유혹에 안 넘어갔으면 예비사위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겠죠. 하지만 술에 잔뜩 취한 상태인데도 그런 도로에서 외제차를 몰아볼 수 있다고 하자 바로 넘어가서 또 운전대를 잡았어요. 예비사위는 애초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던 놈이었던 겁니다.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어요. 이야, 옛날에 단종돼서 보기 힘들어진 기종인데 오늘 만난 형님들 덕분에 몰아보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저기 도로 끝까지 한번 몰아봐도 되죠? 예비 사위는 신이 나서 그 차를 타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그 차는 옛날 외제차를 흉내내려고 겉만 꾸며낸 것이었고 결함도 많았습니다. 술에 취해 광란의 질주를 하던 예비 사위는 아무도 없는 도로에서 차가 헛돌자마자 당황했고 대처도 하지 못한 채 사고를 당했어요. 팔다리는 멀쩡했으나 뇌 쪽을 다쳐 영영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살게 됐습니다. 그쪽이 우리 아들 저주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예비 사돈댁이 달려와서 저에게 울부짖었을 때 전 시치미를 뚝 떼며 속으로만 차가운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제 딸 수정이가 사고를 당했던 날로부터 이미 9개월여가 지난 시점이었어요. 많이 힘들어했던 수정이는 조금씩 다시 삶의 의지를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비 사위의 소식을 접하고 나서 깜짝 놀랐던 거죠. 뭐? 엄마, 그거 진짜야? 그놈이 술 먹고 운전했다가 사고를 당해서 지능이 낮아졌다고? 그럼 그 가족들이 평생 수발 들며 살아야겠네? 음,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 혹시 엄마가 날 위해 복수해 준 거야? 내가 무슨 수로 그렇게 했겠어. 하늘이 노해서 벌을 내린 거지. 그럼 내가 그놈이 그렇게 돼서 속으로 기뻐한 걸 두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는 거지? 엄마, 나 그냥 후련해 해도 되는 걸까? 제 딸 수정이는 똑똑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 손을 꼭 붙잡는 손길에 실린 힘을 보고 제가 예비 사위의 사고와 연관이 있음을 수정이가 진작 눈치챘다는 걸 저 또한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않고 웃었죠. 작업 비용으로 적잖은 돈이 쓰였지만 조금도 후회되진 않았어요. 어차피 그 돈은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한 푼, 두 푼 안 쓰고 안 입고 안 먹으면서 제가 따로 모았던 비상금이었습니다. 제가 좋은 감정으로 만나던 분이 적극적으로 돈을 대주기도 하셔서 그 돈까지 더해 작업 비용을 마련했던 거였죠. 전 분명히 적당하지 않은 나쁜 짓을 벌였어요. 그러나 지옥불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제 딸 수정이에게 깊은 상처를 안긴 그놈과 그 집안 사람들에게 대가를 맛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걸 지켜내고 나자 잘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서 옛날에 소심하고 심약한 저라는 인간은 어디로 가고 강인한 엄마의 모습만 남게 되었을까 싶더라고요. 수정이는 지금 휠체어 없이도 목발만 끼고 다닐 만큼 많이 괜찮아졌어요. 이따금씩 지독한 통증이 올라와서 약 없이는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그 곁에 묵묵하게 애정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으니 수정이가 많이 의지가 되는 모양이에요. 새롭게 좋은 인연을 만나서 보기만 해도 미소가 나올 만큼 제 딸 수정이는 아기자기한 사랑을 하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저희 모녀 당당하게 잘 살아보려고 해요.